자, 여러분. 현재 원피스 세계에서 루피가 엄청나게 극적으로 새로운 사황으로 등극한 이후 사보는 본의 아니게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직접 계획한 것이 아닌 마리조아 공격 사건 때문이었죠. 언론은 사보가 코브라 국왕을 공격하여 살해했다고 보도했고 코브라 국왕의 시신 옆에 서 있는 사보의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특히 가십 기사들은 이 충격적인 소식을 대서특필하며 살해당한 인물이 세계 정부를 설립한 120개 창립국의 군주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보는 혁명의 불꽃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마리조아 침투의 원래 목적은 쿠마를 구하고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정부에 대한 불만을 공유했던 후지토라 대장과 이미 공모한 것으로 보였죠. 도플라밍고가 칠무회로 인정받은 사건에 후지토라는 동의하지 않았으니까요. 해군과 혁명군의 협력은 미래의 강력한 동맹으로 이어져 시대를 변화시킬 새로운 길을 열고 있습니다. 중력을 조종하는 악마의 열매 능력자인 후지토라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앙이었지만 사보는 본의 아니게 불씨를 당겼고 이는 동시에 드래곤이 마리조아를 공격할 절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현재 성지 마리조아는 맹렬히 불타고 있습니다. 이무는 성지 기사단을 즉시 소집하라고 명령했고 그는 거인의 몸에 빙의하여 그들을 악마로 만들었습니다. 이 악마화가 얼마나 지속되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이무는 마리조아의 재앙을 서둘러 해결해야 하므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성지방화는 사보가 혁명군 기지로 돌아온 후 총사령관 드래곤의 명령을 받은 것일까요? 지금 이 순간 사보의 힘은 사황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합니다. 비록 사보가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시류의 바람을 어찌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오황사보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 사보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해군 조사국의 코비가 아카이누에게 이 모든 사건이 사보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하면서 시작된 1054화에서 비롯됩니다. 전 세계의 모든 8개 반란 왕국은 자국으로 돌아가던 중 자신들의 왕을 전복시키는 혁명을 일으키도록 선동되었습니다. 마치 사보를 신처럼 숭배하며 그의 전설이 점점 더 널리 퍼지는 것처럼 보였죠. 그의 영향력은 혁명군의 총사령관인 드래곤보다도 강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사보를 염제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또한 사보를 완호해서 사황 카이도와 빅맘을 전복시킨 후 사황 루피의 형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해적들마저 사보를 존경할 정도였고 아카이누는 사보에게 공식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보는 사실 혁명군의 참모총장으로 드래곤 다음으로 넘버 2입니다. 이 덥수룩한 머리의 사보는 이런 시대적 파장을 일으키기 위해 마리조아 공격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친구 쿠마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사보의 이름이 전 세계에 사황 못지않게 유명해졌습니다. 특히 그가 사황 루피의 형이라는 사실은 사보의 현상금 책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루피가 30억 베리의 현상금을 가지고 있다면 사보는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보의 예전 현상금은 6억 200만 베리로 공개되었고 당연히 더 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오를지가 중요하겠죠? 밀짚 모자 1당의 현상금 촉이 숫자와 끝자리가 비슷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미는 6,600만 베리에서 3억 6,600만 베리로 브룩은 8,300만 베리에서 3억 8,300만 베리로 말이죠. 사보의 이전 6억 200만 베리라는 현상금을 고려하면 해왕이라는 칭호에 걸맞게 최소 30억 6,200만 베리로 올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들이 사보가 사황 수준의 죄목을 짊어지게 했을까요? 첫 번째는 마리조아에서 발생한 코브라 국왕 살해 사건입니다. 이 소식은 신문들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드래곤조차 이 소식에 매우 놀랐습니다. 사보는 해명했지만 혁명군만이 그를 믿었고 전 세계는 정부가 코브라 국왕을 살해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보가 코브라 국왕을 오로성과 세계의 왕 이무의 소나귀에서 구하려 했다는 것이 진실이었죠. 코브라 국왕은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왕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최근에 합류한 국가가 아니라 세계 정부를 초창기부터 설립한 20개 왕족 중 하나를 다스렸습니다.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국가의 국민들은 코브라 국왕이 자신들을 억압하는 불공정한 정부 시스템의 일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는 비록 마리조아에 살지 않았지만 세계 귀족의 일부였으니까요.
따라서 코브라 국왕을 살해한 것은 억압받는 국가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물론 알라바스타에서는 코브라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아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착취당하는 백성들, 끼니도 제대로 잊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그런 이야기는 들리지 않을 겁니다. 세계 정부와 천룡인에 대한 증오는 코브라 국왕에게도 일부 향했을 것입니다. 사보가 그를 죽였다는 소식은 그들에게 정신적인 해방과 같아서 현재 자신들을 억압하는 왕이나 지도자에 대한 저항을 더욱 격렬하게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 비비 공주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납치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보는 비비의 아버지를 살해한 후 이 행동을 저지른 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비비는 이전에 CP0에게 붙잡혔었습니다. 다행히 와포루가 적절한 위치에 개입하여 비비를 다른 왕국배에 태우고 성지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가십기사를 통해 전 세계가 사보가 비비와 공모하여 그녀를 혁명군 활동에 필요한 협상 카드로 사용하려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플라밍고가 코비 영웅을 사용하여 하치노스를 연합국으로 인정받으려 했던 것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많은 국가의 국민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사보를 안전한 수를 계산하여 움직이는 뛰어난 전략가로 평가할 것입니다. 사보는 그들이 현재의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따라야 할 재능이 있는 지도자입니다. 투쟁이 불꽃은 더 이상 재처럼 타오르지 않고 더욱 활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사보는 샬롯 성 암살 시도에도 연루되어 있습니다. 제이가르시아 세턴이 사이와 레오를 밀짚 모자 1당의 깃발 아래 보호하며 샬롯을 공격하여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은 외부 세계에 공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샬롯이 흉악하게 공격받았다고만 생각할 뿐, 그 이상의 이야기는 알지 못합니다. 성지에 침입하여 코브라 국왕 살해와 비비 납치라는 두 가지 혐의가 더해진 사보 외에는 누구도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억압받는 국가의 국민들 눈에 사보의 가치를 더욱 높일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루피가 샬롯에게 날린 주먹도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 형제들이 천룡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보의 기치 아래 반란의 정신은 더욱 고취될 것이며 더 이상 그 빌어먹을 녀석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보의 사진은 광장에 거대하게 세워져 그를 혁명의 불꽃을 가져온 사람, 염제라는 이름으로 숭배하는 국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아마존 릴리에 걸린 루피의 사진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가질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우상을 보면 최대한 우상을 본받으려 노력하고 자극을 받습니다. 때로는 사보의 사진을 비닐봉지에 넣어 판매하기도 하죠. 이미 8개 국가가 사보가 제시한 길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레베리에서 돌아온 후 왕실군에 저항하고 왕들을 전복시켜 붙잡았습니다. 8개 국가는 매우 인상적인 숫자이며 이 상황이 통제되지 않으면 더 확산될 것입니다. 때로는 제가 사보를 이 시대의 오황으로 만든다는 말에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영향력이 혁명군 총사령관인 드래곤보다도 훨씬 광범위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말이죠. 903화에서 루피의 오황 칭호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황 빅맘으로부터 어인섬을 구한 후 밀짚 모자 깃발 아래 보호받는 수많은 영토를 가졌다는 점. 드레스로사 이후 5,600명에 달하는 거대한 자유함대를 얻어 한 국가의 군사력에 버금가는 병력을 보유했다는 점. 당시 루피는 드래곤이라는 아버지가 드러나지 않은 채 혁명군 넘버 2인 형 사보와의 관계가 알려져 있다는 점. 제르마 66, 태양 해적단, 밀짚 모자 해적단 등 수많은 세력이 루피가 필요할 때 그의 명령에 따라 행동한다는 점. 그리고 특히 루피가 빅맘의 현상금 높은 간부 2명을 쓰러뜨리고 사황에게 감히 도전했으며 일절 부상 없이 웨딩 케이크를 파괴했다는 것은 이 녀석이 엄청나게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루피가 빅맘에게 주먹을 날리는 장면을 직접 본 사람은 거의 없지만 빅맘은 그 주먹을 막아냈고 루피는 기진맥진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만으로도 세계가 루피를 오황이라고 불렀다면 사보처럼 강력한 영향력으로 전 세계의 수많은 투쟁 세력을 이끄는 인물이 오황으로 불리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중 일부는 사보가 해적들에게만 주어지는 해황, 즉 오황이라는 칭호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황 시스템이 구사황이든 신사황이든 해적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여러분이 고려해야 할 점은 대부분의 사황들이 자신을 더 이상 선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자신만의 별명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버기는 사업가이므로 많은 부하들이 그를 회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샹크스는 거대한 함대로 가족을 이루었고 그를 대부라고 부릅니다.
샹크스는 타이타닉이라는 강력한 배를 가진 함대의 제독을 자처합니다. 빅맘은 홀케이크 아일랜드의 아이들의 어머니를 자처합니다. 그리고 카이도는 백수 해적단의 총독입니다. 지금까지 황제급 인물 중 자신을 선장이라고 부른 것은 루피와 로저뿐입니다. 원래 원피스 세계는 대양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해적들은 탐험가이며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사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사건 이후 전 세계가 사보를 염제, 즉 혁명의 불꽃이라는 이름으로 숭배한다면 그는 바다의 새로운 황제, 즉 신오황의 위치에 걸맞을 것입니다. 루피가 사황으로 승격된 후 오황 사보의 현상금 또한 매우 적절하게 30억 6,200만 베리가 될 것입니다. 제가 위에서 나눈 생각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보는 과연 오황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을까요? 염제 사보, 이글이글 열매의 각성을 통해 동물계처럼 변신하고 초인계처럼 조작하며 다른 어떤 악마의 열매 시스템보다 강력하게 진화할 수 있을까요? 이무는 패왕색 패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엄청나게 강력할까요? 사람들은 사보가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마리조아에서 간신히 탈출했다고 생각하지만 사보가 그곳에서 세계의 왕 이무와 오로성에 맞설 만큼 극도로 강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당장은 눈에 띄는 큰 싸움은 없었지만 오로성이나 그들의 적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를 보면 사보가 운이 좋았던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실력을 갖춘 것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보는 부상을 입었지만 루루시아에서 죄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여 섬이 사라지기 전까지 짧은 회복 기간 동안 가슴을 꿰뚫는 부상에서 상당히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전 세계가 사보를 염제, 불의 황제라고 부르는 것은 더 크고 인상적이며 통제력을 상징하는 칭호입니다. 이글이글 열매의 힘은 이전 사용자였던 불주먹 에이스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에이스는 이글이글 열매의 힘을 일부만 개발했지만 매우 강력했습니다. 그는 검은 수염과 오랫동안 1대1로 싸울 수 있었는데 당시 검은 수염은 에이스의 얼굴에 상처를 입혔고 에이스는 자신이 부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훨씬 뛰어난 수준으로 사보가 이글이글 열매를 각성하면 얼마나 강력해질까요? 이제 이 영상의 본론에서 자세히 분석해 봅시다. 악마의 열매 각성은 악마의 열매의 가장 큰 힘의 변형입니다. 각성 단계에 도달한 사람은 자신이 소유한 악마의 열매의 일반적인 능력보다 훨씬 큰 독특한 기술을 만들어냅니다. 도플라밍고는 수많은 각성 형태가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각성 형태의 능력은 한두 가지 기술에 국한되지 않고 훨씬 더 신비로운 진화를 이룹니다. 예를 들어 로우는 일반적인 공격으로는 카이도나 빅맘의 패기를 뚫을 수 없었지만 각성 형태에서는 빅맘의 팔을 꿰뚫고 심지어 강력한 내부 데미지를 입혀 사황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었으며 사황을 쓰러뜨리는데 매우 큰 공헌을 했습니다. 로우의 각성 시 능력 범위도 훨씬 커져 룸에 국한되지 않고 와노의 가장 깊은 곳, 화산의 심장부까지 꿰뚫어 빅맘을 지옥의 문으로 이끄는 길을 열었습니다. 도플라밍고와 카타쿠리는 악마의 열매를 각성했을 때 주변 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건물, 구조물, 심지어 땅까지 초인계 능력에 속하는 물질로 변형시킬 수 있었습니다. 반면 로우와 같은 초자연계 초인계 열매는 거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아무리 큰 저항이 있더라도 대상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초인계는 훨씬 더 흥미로운데 환경 조작 및 대상 조작 외에도 지금까지는 다른 어떤 것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는 키드의 자력 열매도 마찬가지죠. 그는 보통 생물체에게는 할 수 없고 금속에만 적용되는 자극으로 빅맘을 자석의 극으로 조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동물계 각성에 대해 잠시 살펴봅시다.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전에 상당히 자세히 다루었으므로 너무 많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동물계 각성은 소유자에게 힘의 지표를 제공합니다. 즉, 초인계와 반대입니다. 초인계는 조작이지만 동물계는 물리적 지표를 향상시킵니다. 하지만 일부 신화속 동물계는 야마토의 신화속 동물계 능력에서 나오는 nen기나 카이도의 물고기 열매에서 나오는 마그마 불꽃처럼 자연계의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연계 악마의 열매는 각성면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자연계도 다른 두 시스템과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훨씬 더 강력하다고 믿으세요. 하지만 그 이전의 자연계 열매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흥미로운 점들을 많이 찾아봅시다. 비록 아직 어떤 열매도 각성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요. 얼음 열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자면 쿠잔의 nen기 특성은 그가 얼음으로 수면을 얼릴 수 있기 때문에
바다의 약점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합니다. 가프와의 근접전에서 쿠자는 노장 가프에게 모든 신체 능력이 뒤처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가프에게서 공격 기술을 배웠고 매일 전함 수백 척을 주먹으로 때려 신체 능력을 단련하는 등 강력한 훈련을 했음에도 말이죠. 하지만 쿠잔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가프처럼 패왕색 패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손을 얼음층으로 감싼 기를 통해 전설적인 가프와 거의 동등한 수준의 파괴력을 가진 주먹을 날릴 수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쿠잔이 얼음의 악마의 열매 능력을 손에 집중시킨다면 공격의 내구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얼음계 냉기는 가프의 패왕색 패기를 만나면 이전 공격처럼 산산조각이 나는데 가프는 패왕색 패기로 그것을 부수었습니다. 아카이누의 용암 주먹이 사황 흰수염의 몸을 꿰뚫은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불주먹 에이스 역시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 엄청난 내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흰수염의 패기는 빅맘이나 카이도에게 뒤지지 않는다는 것이 전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두 사황의 패기는 로우나 키드의 악마의 열매 능력의 영향을 막아낼 수 있었으니 흰수염도 비슷한 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그가 질병으로 약해졌다고 알려졌지만 흰수염 같은 전설적인 인물을 얕볼 수 없습니다. 아카이누의 주먹은 원피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주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아카이누가 쿠잔의 얼음처럼 강한 용암층을 자신의 손에 둘러 흰수염을 관통하는 치명상을 입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곳은 사카즈키라고도 불리죠. 그리고 쿠잔은 자연계 악마의 열매 능력의 가장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각성에 대해 말하자면 그 두 사람이 선구자이며 이것이 제가 그들을 더 자세히 연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연계 악마의 열매는 일반적인 물리 공격의 무적일 뿐만 아니라 소유자의 힘 수준에 따라 패기를 능가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예시는 마르코가 아카이누의 몸에 패기를 사용하여 공격했지만 그가 어떤 비밀스러운 힘을 가지고 있어 손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몸에 맞아 마그마가 흘러나오게 만든 일격입니다. 여러분, 그가 견문색 패기로 피한 것이 아닙니다.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를 보면 그의 몸에서 관성으로 튀어나온 마그마의 양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자연계 악마의 열매 각성 단계의 일부이며 성지 기사단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일반적인 공격을 무적으로 만드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의 몸이 패기로 공격받아 산산조각이 나도 자연계처럼 재생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피자루 역시 아프에게 음파로 몸이 분리되었을 때 쉽게 다시 합쳐졌습니다. 거의 불멸의 회복력이죠. 그래서 저는 성지기사단이 마법진에서 어둠의 힘을 받았을 때 자연계 악마의 열매 각성과 동등한 불멸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프는 패왕색 패기만이 이 불멸의 존재들을 치료하는 약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르코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력하게 당했지만 사황 흰수염은 달랐습니다. 그는 패왕색 패기를 동반한 지진 능력을 사용하여 아카이누에게 큰 부상을 입혔습니다. 여러분들이 놓친 아주 작은 디테일은 흰수염이 먼저 데나스로 공격하여 몸을 꿰뚫었지만 이 주먹으로는 전혀 손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황 흰수염이 대장들의 힘을 시험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카이누에게는 패왕색 패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에이스를 죽인 아카이누의 행동에 분노했을 때에야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명확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 전투에서 전성기에는 엄청난 패기를 가지고 있었고 비록 약해졌지만 패기를 잃지는 않았을 흰수염이 아카이누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혀 그를 일시적으로 전투에서 제외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 애니메이션과 만화에서는 팬들이 패기를 구별하기 위한 효과가 아직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흰수염이 병으로 약해져 패왕색 패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오해가 생겼습니다. 패기가 없었다면 아카이누에게 어떻게 손상을 입힐 수 있었을까요? 마르코조차 무장색 패기를 사용해도 아카이누에게 상처를 입힐 수 없었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자연계 악마의 열매의 특성은 각성한 사용자에게 한 지점에 힘을 집중하여 방어나 공격을 위한 패기처럼 단단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자연계 열매의 특성도 가질 수 있도록 할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구적으로 환경을 조작하는 능력은 초인계 물질계의 일시적인 능력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가장 전형적인 예시는 펑크 하자드에서 아카이누와 쿠잔의 전투입니다. 그들의 전투는 이 섬을 영구적으로 얼음과 화산이라는 두 가지 극으로 만들었습니다. 도플라밍고의 능력보다 훨씬 강력하지 않나요? 도플라밍고의 실은 그가 조작하고 공격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카타쿠리도 땅에 떡을 만들어 루피를 잡았지만 그것 역시 끝났습니다. 하지만 펑크 하자드는 끝나지 않고 그 지역의 기후와 날씨를 영구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동시에 아카이누와 쿠잔의 전투는 원피스 역사상 가장 긴 전투로 알려져 있으며 무려 10일 밤낮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것은 해군 원수 자리를 놓고 벌어진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전투 결과는 쿠잔에게 다리 하나를 잃게 하고 몸에 여러 화상을 입히는 등 심각한 부상을 남겼습니다. 아카이누는 귀 일부가 찢어지고 여러 화상을 입었습니다. 즉, 그들은 10일 동안 교류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힘을 다해 10일 동안 치열하게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큰 요인은 체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반인이 그렇게 엄청난 체력을 가지고 10일 밤낮 동안 강력한 상대와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매우 어렵습니다. 에이스와 징베의 전투는 5일 밤낮 동안 지속되었지만 그렇게 치열하지는 않았고 그 후 둘 다 지쳐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아카이누와 쿠잔은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인간은 어떤 외부적인 지원 없이는 그렇게 엄청난 체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자연계 악마의 열매와 그 각성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각성한 자연계는 사용자에게 상상할 수 없는 체력을 부여합니다. 물리적 능력치도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여 각성한 동물계 못지않게 빠른 회복 속도와 놀라운 체력을 가집니다. 아카이누는 사황 흰수염에게 쓰러져 균열로 던져진 후 잠깐 사이에 마린포드로 돌아와 전장을 휩쓸었습니다. 만약 아카이누가 던져졌을 때 충분한 힘이 있었다면 흰수염이 검은 수염에게 쓰러진 후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흰수염에게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은 아카이누가 흰수염에게 받은 심각한 부상에서 체력을 회복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전장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그마를 퍼부으며 일시적으로 죽였습니다. 저는 오다가 이 두 캐릭터의 힘을 아직 완전히 보여주지 않았다고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사카즈키는 붉은 개라는 별명을, 쿠자는 푸른 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그들의 자연계 악마의 열매 안에 숨겨진 신화 속 생물들입니다. 대부분의 자연계 사용자들은 동물계처럼 변신할 수 있으니까요. 에넬은 번개번개 열매를 소유하여 더 강한 전류를 가진 뇌신 라이진으로 변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뇌신 형태도 더 명확하게 보였죠? 시저도 가스가스 열매의 가스에서 악마 같은 형태로 변신하여 주변 환경을 더 잘 조작할 수 있었습니다. 모네도 눈눈 열매를 사용하여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눈 괴물로 변신했습니다. 그 괴물의 공격 또한 그녀의 일반적인 몸보다 훨씬 인상적이고 광포했습니다. 그러니 사카즈키와 쿠잔도 그들의 자연계 마그마와 냉기의 특성을 가진 어떤 괴물이나 신의 형태로 변신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연계 악마의 열매의 각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지기사단처럼 패왕색 패기에 의해 손상되지 않는다면 거의 무한에 가까운 불사 재생 능력. 보통은 무장색 패기만으로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종류의 무장색 패기처럼 한 점에 집중하여 강도를 강화하고 패왕색 패기처럼 엄청난 내구력이나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능력. 셋째, 그 악마의 열매의 자연계 시스템에 따라 환경을 영구적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초인계 물질계의 일시적인 능력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넷째, 소유자의 물리적 능력치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증가시키고 놀라운 회복 속도와 체력을 더합니다. 다섯째, 동물계 형태처럼 변신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열매의 특성과 소유자의 상상력에 따라 특정 생물로 변합니다. 이제 우리는 현재 가장 유력한 자연계 악마의 열매 각성자, 염제 사보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그는 에이스의 이그릭을 열매를 계승했으며 사용 기술과 얻을 수 있는 힘면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진화했습니다. 사보가 이 악마의 열매를 소유한 기간은 드레스로자 이후로 짧지만 저는 각성이 소유 기간이 아니라 열매와 사용자 간의 이해와 융합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세계의 왕 이무와 오로성에 맞서고도 운 좋게 살아남은 것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이그릭을 열매의 각성에도 달려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거인의 섬 전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엄청난 패왕색 패기를 소유한 자들이고 오로성은 더욱 무서운 존재들이니까요. 사보가 이무의 치명적인 일격에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앞에서 분석한 네 번째 기준 덕분입니다. 루루시아에 도착한 후에도 매우 빠르게 회복했었죠.
저는 사보의 이글이글 열매 각성이 그에게 동물계 같은 변신 능력을 가져다 줄 것을 매우 기대합니다. 이 불괴물은 분명 불과 관련된 신화적인 존재일 것입니다. 모네가 그리스 신화의 하피를 기반으로 하고 에넬이 일본의 라이진을 기반으로 했다면 사보는 어떤 신화 속 생물과 관련이 있을까요? 지금 바로 이 영상 아래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